네, 오늘은 지난번에 그 PDF 자료를 통해서 그 엑스티어 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라인딩 역학과 추출 트렌드의 변화라고 만들어진 슬라이드고요. 오늘은 그라인딩 역학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부는 입자와 그라인딩이란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1부 정도를 하고 2편은 다음, 그러니까 10월쯤에 제가 게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입자와 그라인딩의 개념과 왜 어떠한 이 커피 추출에서 이러한 입자와 그라인딩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커피에서 입자라고 하는 것은 추출을 위해서 한 덩어리 생두 상태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한 상태가 되는데 특히 이 로스팅한 상태의 이 한 덩어리를 원두의 덩어리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쪼개서 추출이 쉽게 만들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생두의 경우는 이렇게 세포 벽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내부가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형태의 물질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든 세포와 똑같죠. 근데 이거는 약간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극들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이러한 생두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분을 가지고 있죠. 함수율이 꽤 높은데 이 수분들은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소실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세포질에 있던 위치에 있던 물질들이 로스팅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 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이 원두의 세포 내벽에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에서 입자라고 하는 과정, 입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스팅 한 입자를 잘게 부수는 과정이 바로 그라인딩인데, 이 그라인딩은 커피에서 추출이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추출을 해내는, 적신 다음에 추출을 해내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앞에 내용이랑 같아요.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크래프트 앤드 사이언스 오브 커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 파트 중에 일부 발제를 한 내용입니다. 보면 여기 CP가 바로 세포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셀 월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세포 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이 끝나면 이 내벽에 달라붙는 그 커피 고형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여기 보시면 요 하나가 세포의 하나의 세포 벽에 직경이 되겠죠? 단일 세포 직경인데 차이는 다 큽니다. 여기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여긴 짧은 부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로폭은 미크론 단위를 사용을 했죠. 우리가 해서 이해를 하면 쉽겠죠. 30에서 50 혹은 60 미크론 정도로 대략 그 직경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 원두 내부에 들어가서 추출을 해내려면 최소한 이 세포벽이 깨진 상태가 가장 직접적으로 물이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세포벽 한 30에서 50 미크론 단위까지도 쪼개주는 만약에 그라인딩이 가능하다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하나의 입자들은 여러 가지의 공극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포라고 하는 이제 공극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구멍이라고 해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스팅 한 빈에는 이렇게 세포벽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폴가 있습니다. 크죠. 이 세포질이 있던 그 공극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메소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포라고 하는 공극이 존재를 하기도 해요. 이 공극을 통해서 이 공극은 왜 존재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로스팅을 하기 전에 생두 상태에도 이러한 공극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 세포가 하나의 세포의 단위가 물질들이,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제 물질 교환들이 일어나잖아요. 영양분 같은 것들을 체액을 통해서 혹은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 막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삼투압 현상 이런 형태로도 물질 전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양분 전달을 필요해서 이러한 미세한 틈들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큰 크랙들은 로스팅을 하면서 급격히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뭐 액체가 기체로 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체가 생성이 된다든지 하면서 이 연성을 가지고 있던 이 세포벽이 딱딱하게 형태가 변하게 되고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목질 형태의 그런 재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급격하게 뭐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이런 틈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원딜 로스팅하고 나서 어떤 유효 기간을 갖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던 어떠한 가스 형태의 그런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들도 다 이러한 틈들을 이용을 해서 일어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들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루잉 같은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세포 단위로 잘게 쪼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틈들을 통해서 적심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적심 현상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확산이라는 물질 이동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이러한 아까 붙어 있었던 건조했던 그러한 고형분들을 실제로 액체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추출 역학에 대해서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대로 외벽에 있는 물질들을, 고형분들을 물이 닿으면서 씻어내리는 형태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입자의 외부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노출되어 있는 이제 세포 벽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경우, 물이 닿기만 하면 씻어내려가는 형태. 그런 쪽이고요. 방금 확산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이제 셀들이, 그런 구조물들이 이제 물에 자연스럽게 적셔짐으로 인해서 물질 이동이 외부로 일어나면서 추출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가수분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물온도가 높아지고 물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화학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추출의 한 영역이 이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하고 크게 상관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포콜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에스프레소의 경우 영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해둔 내용이어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에서 사이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하나의 세포벽은 뭐 30에서 50, 더 크면 뭐 60미크론, 그리고 원두가 생두의 종류, 로스팅의 형태, 로스팅의 방법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의 공급은. 그런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똑같은 생두라고 하면 우리가 급격하게 이 부피 팽창을 일어나는 로스팅을 적용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러한 똑같은 세포라 하더라도 크게 되겠죠. 뻥튀기가 더 크게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벽에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질량을 갖고 있었는데 부피가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각 단위 이 세포벽의 두께가 얇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여기에 중간중간에 크랙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자의 경우는 그라인딩을 했을 때 쉽게 부서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형태는 굵은 입자라고 하더라도 물이 쉽게 침투를 해서 물질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와 별개로 일단은 이런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세포 단위까지 우리가 쪼갰을 때는 한 30에서 50 미크론 뭐 이 정도의 단위는 대부분 우리가 미분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로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명확한 정의는 잘 없어요.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입자 크기의 정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일부 논문들에서 이제 그 형태 크기를 정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 100 미크론 혹은 100 마이크론이라고도 하는데 100 마이크론 이하 정도는 우리가 미분의 영역으로 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제 100미크론이라고 해봤자 만약에 하나의 공극이 한 30에서 50이다 라고 하면 직경으로 따지면 한 2개 정도의 세포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출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은 추출이 너무 쉽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기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아무튼 그 영역의 크기들이 90에서 100미크론 이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분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뭐 흔히 그 이상의 한 300에서 400미크론 혹은 그 이상에서 브루잉용으로 많이 입자 크기들 이용을 하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노출되지 않은 입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외부니까 지금 세포벽이 깨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에 고형분들이 보여요. 이런 형태는 물이 닿기만 해도 쉽게 물에 녹아서 커피로 추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이 내부에는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또 외부까지 이걸 침투를 했다가 외부로 빠져나 성분을 녹여서 빼내올 수 있겠죠. 주로 여기는 확산의 그 기제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물이 중심부까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봤을 때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리까지를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추출은 훨씬 더 쉽게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은 더 그림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 그래픽이긴 한데, 커피의 입자가 갈색 크기의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수많은 맛에 기여를 하는 이제 다양한 맛 물질들이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은 게 아니라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이 용의 관점에서는 뭐 분자량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 주로 커피에서 추출이 후반부에 잘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들, 굉장히 작아서 쉽게 낮은 물의 온도 혹은 초반에 추출을 시간을 짧게 주었을 때도 잘 추출되는 형태의 어떠한 입자들이 공존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입자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추출이 잘 되는 작은 입자 알갱이들 먼저 그러니까 커피 입자를 떠나서 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직까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 에너지를, 그러니까 물의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주입을 했었을 때도, 물리적인 에너지를 주입을 했을 때도 이러한 입자들의 추출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면 크기가 다른 입자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물이 이 다 중간까지 그리고 입자 내부로 침투해서 꺼내올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큰 입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은 이 분자량이 가벼운 물질들이 쉽게 먼저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에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이러한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들도 골고루 추출이 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추출할 때도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이거를 뭐 단면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건 입자 자체가 사실은 3D 형태고 완벽한 구의 형태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식으로 나타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작은 입자일수록 전체 사방에서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그 길이들이 모두 다 작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을 때는 이 큰 입자들은 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침투를 못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내부에 있는 어떠한 물질들을 추출하기 위한 물질들에 도달하는 거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내부까지는 침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물이 닿지 않은 영역으로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은 물질의 경우는 이 사방으로 물들이 들어와서 꺼내올 수 있는 역량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범위를 해볼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커피 에스트라다라고 하는 어, 커피 에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천체 물리학자인데 그 친구가 이제 모식으로 그린 내용도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큰 입자들이 있고 레이어 1, 2, 그러니까 표면 껍질을 한 두 개 층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보시면 내부의 한 층을 예를 들어서 요 똑같은 물이 침투해서 레이어 2까지 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전체 사방에서 이 레이어 2까지 충분히 모든 부분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입자로 봤을 때는 물이 사방에 침투를 하더라도 레이어 2까지는 도달하지만 이 레이어 2 아래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은 절대 도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물이 잘 침투를 해서 꺼내올 수 있느냐 주어진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산에 대한 뭐 효율 혹은 추출에 대한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라인딩을 더 미세하게 하면 할수록 이 추출 효율은 커진다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출, 그러니까 큰 입자로 하더라도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추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실제로 뭐 큰 입자와 작은 입자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그라인딩에서 특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플랫버 그라인더들 대표적으로는 뭐 EK43 시리즈가 되겠죠. 그런 형태의 그라인딩의 결과물과 코니컬 그라인더라고 흔히 대변되는데 사실 뭐 코니컬과 플랫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라인더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입자와 가는 입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포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굉장히 균일한 크기의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물이 굉장히 잘 투과될 수 있는 상태는 이 상태가 되겠죠. 실제로 이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탁구공처럼 완벽하게 균일한 입자들이 굉장히 이제 같은 크기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형태겠죠. 그러면 물을 넣기만 해도 막 술술 물이 빠집니다. 모래알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입자들이 크기가 다를 때는 오히려 서로서로가 공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물 빠짐이 느려지는 현상들이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물이 추출이 잘 되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입한 이 입자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입자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입자가 존재한다 했을 때 수율을 체크를 해봤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그라인딩을 사용하고요. 무게를 사용하고 추출 양을 똑같이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실제로 이쪽이 수율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입한 이 원두, 큰 원두에서는 표면은 많이 추출이 되겠지만 내부는 추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TDS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맛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맷퍼거라고 하는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2013년도쯤이겠죠. 그때 맷퍼거가 WBC 챔피언을 2등을 하고 그때 이후에 이제 EK43에 대한 자료를 이제 블로그 글로 한 3편 정도를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 번역을 한 글은 패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차트 하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그 틀이 되거든요. 이야기할 것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 백데이터와 스토리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일단 요 이야기를 살짝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0분 정도가 되었는데 파트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한 파트로 만들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 제가 패트리온에다가 3편으로 번역글을 최근에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게시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라인더, 총 4종의 그라인더들을 가지고 에스프레소 분쇄를 만들었을 때의 입도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입도 분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그라인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입도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가로축은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0에서 2000 마이크론까지 영역을 다룹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혹은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위는 1미크론이 1000분의 1 밀리미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밀리미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뭐 1 경우에는 1000분의 1 미크론을 이야기하니까 0.001 밀리미터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시려면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단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축선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굵어지는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어떠한 특정 분포가 넓으면 넓을수록 입자 크기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의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패트리온의 과거 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세계적으로 입도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지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 선형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그 스케일에 기반한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축을 주로 보시면 이 가로축 선상에 이 숫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등간격을 유지하고 있지가 않아요. 보시면 여기서는 1000단입니다. 1000에서 2000이니까 1mm 크기가 그리고 요 영역의 그 막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200미크론 차이밖에 안 나요. 0.2mm라는 겁니다. 여기는 1mm였는데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프의 수치가 굉장히 단위가 작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단위가 더 작게 표시가 됩니다. 왜곡이 되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내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입자들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한 그래프에 모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은 입자의 분포를 일부러 더 크게 나타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미분의 영역이 사실은 더 크게 확대돼서 왜곡돼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해석할 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EK43의 그래프는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저 로버입니다. 녹색은 이제 로버 그라인더고 대표적인 코니컬 그라인더죠. 그리고 구형 로버고 요것도 EK43도 지금의 모델들은 아니고 요거는 그 당시에 EK43의 커피버의 기준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야, 그러면 EK43이랑 로버랑 굵은 입자 영역에서 입도 분포는 거의 뭐 비슷하네 라고 잘못된 그래프의 해석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로버가 훨씬 더 굵은 영역에서는 더 큰 입자 분포를 나타내요.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왜곡된 형태의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 크기만으로 이 그래프의 분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영역들을 더 별 차이가 없는 형태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뒤쪽에 보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읽는 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접어두고 일단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이 과연 어떠한 조건, 변인 통제 하에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이라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에스프레소인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 통제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에스프레소를 4개의 그라인더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추출이 이루어지게끔 분쇄도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입도 그래프를 측정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재밌게도 이때는 그런 변인 통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변인 통제가 어떠한 추출 시간과 추출 양에 기인한 그래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는 뭐냐면 맵버거가 햄노가 이제 말코닉의 본사죠.
햄노 그룹과 함께 이 그래프를 만들 때 각 그라인더별로 가장 에스프레소가 맛이 좋은 샷들을 다이얼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분쇄도를 맞춰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이 제일 좋은, 각각의 그라인더에서 맛이 제일 좋은 형태의 추출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입자를 갖고 측정을 했더니 이렇더라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래프는 굉장히 이견이 많을 수 있어요. 야, 맛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입도 그 분쇄도를 조절을 통일하지 않으면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사실은 솔직히 반문을 해도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데이터와 그 기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이해를 관능적인 세팅 하에서 나온 그래프라고 봐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관능적으로 제일 맛있는 샷이 만들어지는 형태에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제일 파란색은 EK43 그래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역은 피크치,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입자 크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00 미크론에서 지금 한 2000 미크론까지 쭉 다양한 분포의 이 굵은 입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00 미크론 이하는 대부분 미분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그라인딩 그래프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대부분 나눠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그라인딩에서 입자 크기를 조절할 때는 대부분 날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영역은 이쪽 큰 그룹이에요. 얘네들은 날의 간극과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굵은 영역에 이 날과 날 사이, 이제 우리가 버라고 하잖아요. 그 버의 간격이 그 갭으로 만들어지는 영역들이 이런 분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해를 하실 때는 우리가 모드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입도 분포 혹은 어떤 숫자의 분포를 이야기할 때 평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평균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러분 산술 평균, 그래서 뭐 총 각각의 수치를 다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누는 거, 우리 뭐 국수, 사과형 평균 나눌 때 그런 평균을, 일괄적인 평균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평균 말고도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평균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드 값, 그래서 어떠한 특정 수치에서 제일 큰 빈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최빈 값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봉우리가 솟아있는 부분의 숫자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드 값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MODE라고 해가지고 그 모드 값이 제일 피크를 칠 때 그 값이 어느 정도의 크기 영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입도 분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최빈 값을 보면 EK43이 제일 작아요. 약간 거의 300 미크론에 가까운 200에서 한 350 정도 이하 그 사이의 수치에 이 모드 값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핌의 경우입니다. 안핌의 경우는 최빈 값의 이 분포 자체가 제일 높아요. 이 피크치의 이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세로축을 설명 안 드렸는데, 세로축은 전체 이 20g을 그라인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영역을 이 볼륨의 부피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에요.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안피미의 경우는 이게 한 300, 한 80에서 90이라고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그게 한 85% 정도 부피로 쳤을 때 그 부피에 해당하는 파우더가 8.5%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영역에서 계속 집중도가 높은 형태의 곡선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가 굵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EK43과 K30, 안핌, 메조 로버로 가면서, 네, 여기 K30이고요. 여기가 K30이고요. 빨간색이 안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살펴보시게 되면
같은 맛있는 입자에서 추출되는 만들어내는 입도 분포가 굵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로버의 경우는 가장 모드 값이 굵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제일 굵었을 때 오히려 맛이 제일 에스프레소 샷이 제일 좋았다라고 이제 매퍼가 당시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순차를 보면 EK43은 제일 작은 입자 사이즈에서 제일 마실 만한 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컵이 얻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출되는 유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 때에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입자가 상이한 입자 크기들이 그라인더가 왜 상이한 입자 크기를 그라인더가 만들어내고 그 그라인더에서 나온 입자들이 과연 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도 분포가 실제로 관능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잘 이해를 했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코니컬 버, 비코니컬 버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추가적으로 해본 적도 있고 그런 그래프를 다 만들어 뒀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EK43이 이제 부피와 이 입자 크기에 대한 그래프로 맛에 의해서 이제 다이얼린이 된 네 그라인더로 만든 입도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고 계셨고,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나타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관능적인 특성의 다이얼린이 된 입도 그래프고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램을 넣고 똑같은 시간에 추출되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것과는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원두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로스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단 이 한 장의 이 입도 그래프가 이 그라인더의 특성을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좋은 그라인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라인더의 특성들과 이것들이 관능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정도가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EK43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건 미분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미분의 피크, 그러니까 미분 영역에도 한 그룹을 놔두면 여기에도 피크 값, 그러니까 모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드 값을 보시면 로버의 모드 값과 EK43의 미분 영역에서의 모드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EK43은 굵은 영역에서는 이 모드 값의 이 최빈축의 위치가 제일 작았죠. 제일 가는 입자들이 이제 집중돼서 이 축을 기준으로 집중해서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로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미분의 영역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빈 값이 얘는 뭐 대략 한 50 마이크론 정도 되겠죠. 50 마이크론 정도의 피크를 갖고 있지만 로버는 오히려 더 왼쪽으로 가 있어요. 더 가는 입자들이 이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딩을 분석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그래프를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입자 분포를 영역을 두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해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는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일까요? 적은 그라인더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각각의 1대1로 그라인더들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말씀대로 한 그라인더에서 각각의 입자의 부피가 어떤 형태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굵은 입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 100 미크론 이하의 영역의 미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EK43보다는 이 피크에 대해서는 사실 낮은 부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K43의 경우는 최빈축의, 그러니까 굵은 영역에서 최빈축의 값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왼쪽에 가는 입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굵은 입자의 크기도 평균적으로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작게 그라인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미분 값은 오히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역에서 미분의 어떠한 비율도 부피 비율이 높아요. 이 동일한 EK43 그라인더 입자 사이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만 갖고 뭐가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야, 뭐가 미분이 적은 그라인더야 라고 비교를 하는 기준은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어요. EK43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입자들이 가늘게 갈리고요. 그 다음에 미분의 이 부피들 다 이거 누적 합산을 해보면 결국 미분의 단일 그라인더에서 이 미분 영역에 있는 입자의 부피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미분도 사실은 적지 않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체 부피를 따져봤을 때. 그럼에도 EK43은 굉장히 이 형태의 그래프가 맛있는 샷을 만들었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굵은 입자들의 분포가 굉장히 넓게 걸쳐져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근데 굵은 입자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쪽은. 그런데 그런 반면에 미분의 영역의 부피를 다 이렇게 누적을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체 입자에서는 미분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퍼거가 뭐 여담이지만 이 당시의 대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테크닉들을 많이 선보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퍼가 뉴테이션 탬핑이라고 해서 이 입자를 도징을 한 다음에 템퍼를 팽이 돌리듯이 나중에 팽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 축이 돌아가 회전을 하거든요. 이제 힘이 딸리게 되면 그런 형태로 이 템퍼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돌려주는 탬핑을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케에서 하면 실제로 굉장히 입자를 가늘게 그라인딩을 해도 추출이 되는 이 공극이 기본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물이 굉장히 쉽게 빠져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샷을 추출을 할 때 터진다라고 하죠. 후반부가 특히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 그라인더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뭐 그라인더의 특성 중에서도 입도 분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사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일하게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형태를 특히 이 큰 영역에서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입자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가늘게 가져가야 어느 정도는 이 타이트하게 추출압이 걸리는 에스프레소 그 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EK43은 아무리 가늘게 갈아도 입자의 물 빠짐이 빠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뉴테이션 탬핑이라는 탬핑 기술을 써서 입자의 공극을 줄여주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매퍼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테크니컬 이 기술에도 이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의 이 기술을 번복을 하게 되죠. 뉴테이션 탬핑을 이제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도 나중 돼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벌써 40분 정도가 됐는데 이 그래프 분포 하나로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큰 그라인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EK43은 사실은 빅 플랫버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콘적인 그라인더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빅코니컬 계열들, 로버 계열 혹은 뭐 콤팍의 K10 같은 그라인더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하나의 트렌디한 그라인딩 트렌드를 만들어 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0분 가량이 됐는데 굉장히 사실 그라인딩 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파트로 1편에 대해서 입도 분포를 해석하는 부분까지를 다뤄봤고요. 앞으로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그라인딩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파트인데 아마 적게는 한 3부분 정도로 나눠지게 될 것 같고요. 혹은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하며 아마 4개에서 5개까지도 이 파트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편에서 일단 분량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 오늘은 1편 입도 분포, 특히 EK43의 이 입도 분포
2013년도 발표됐던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